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CPA 김수석, 김용재 회사입니다. 자, 오늘은 2020 국가직 9급 세무직 해설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시험 보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되게 연기가 많이 되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고, 일단 시험 기간이 길어지면서 무엇보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간이 되게 길어졌을 텐데 정말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9급만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끝났지만 7급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9급 세무직을 그냥 경험 삼아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올해 국가직 해설 강의를 하고요. 이제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강의 요청이. 어느 이제 수험생분들 중에서 7급 분들 중에서 7급을 위한 추가 강의를 조금 요청해 달라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관세사, 간평사, 계리사 문제들을 조금 봤어요. 그 중에서 이제 계리사 문제 같은 경우 7급보다 살짝 어려운 정도로 출제가 되어서 7급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리사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추가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 들으시고 나서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타 시험, 올해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타 시험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제가 추가로 진행을 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해설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올해 시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난이도인데요. 2019년도에 비해서는 다소 쉬웠다라고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난이도는 보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출제되는 주제들이 있어요. 금융상품, 그 다음에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 현금흐름표 매년 출제가 되는데요. 올해 여기서 단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특히 현금흐름표 같은 경우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어려운 주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았고 대부분 편하게 풀 수 있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공무원 수험 범위를 넘는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요, 두 문제 외화환산이랑 그 다음에 종합원급여에서 출제가 되어서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수험 현장에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러니까 전부 다 공무원 수험 범위를 넘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고요. 특히 이 세 가지 파트에서 출제가 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수험 범위를 넘는 문제도 전혀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대부분의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주제에서 출제가 되어서 여러분들 되게 편하게 풀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조금 출제 빈도가 낮았던 파트들이 있었어요. 영업권, 그리고 투자부동산, 그리고 정상개별원가에서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문제. 왜냐면 이제 대부분은 배부 차이가 얼마냐 여기까지만 물어봤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배부 차이를 조정해봐라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오류가 하나 있었죠. 정부에게서. 지금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커뮤니티가 되게 시끌시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 오류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보도록 하죠. 투자부동산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 볼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위에 읽지 말고 마지막부터 읽어라. 마지막 문장 읽고 요구사항이 뭔지 파악하라 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자, 마지막 문장부터 갑니다. X1년 말 해당 건물의 공정가치가 8천일 경우 주 한국이 인식해야 할 평가 손실은, 자, 기말에 건물 공정가치를 제시해 줬고요. 이에 대한 평가 손실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상황인지 한번 보죠. 주 한국은 X1년 초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건물을 구입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이다. 여기서 우리 느낄 수 있었어야 돼요.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구분하면 우리 계정 분류 뭐로 하나요? 투자부동산으로 하죠. 투자부동산. 일단 여기서 힌트를 세게 줬고요. 그 밑에 여기서 만약에 투자부동산이라는 걸 파악을 못했어도 판단할 수 있는 힌트가 하나 더 있었어요. 더 읽어볼게요. 1억의 사고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방 정액법에 구입하고 해당 건물에 대하여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공정가치 모형. 일반 유형자산이었으면요, 재평가 모형을 적용했을 거예요. 근데 이 공정가치 모형은요, 투자부동산에서만 적용을 해요. 그래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였다.
이 문장을 보고서도 우리는 투자부동산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고요. 건물의 공정가치가 제시되었을 때 평가 손실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 자, 그러면은 투자부동산에서 적용 가능한 평가 모형이 두 가지가 있죠. 원가 모형 그리고 공정가치 모형. 이 두 가지는 두 가지에서 차이가 나요. 맨 처음에 감가상각 여부. 원가 모형은 원가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상각을 해요. 근데 공정가치 모형은 기말에 계속 공정가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각을 안 하죠. 자, 그리고 기말에 평가, 페어밸류 평가. 원가 모형은 원가로 가야 되니까 평가 안 해요. 공정가치 모형은 평가를 하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내용연 수십 년, 잔존가치빵, 정액법 뭐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낚이셨으면 안 돼요. 감가상각 안 합니다. 공정가치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럼 공정가치 평가는 어떻게 하냐? 1억 그대로 기말까지 끌고 와요. 그리고 나서 8천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손실은 2천이고요. 그 다음에 이 평가 손실 OCI로 인식할 거냐 PL로 인식할 거냐를 물어봤어요. 투자부동산은 평가손익을 PL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단기 손실 2천 이렇게 답을 찾아주셨어야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자, 다음 2번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안 배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상식적인 거니까 회계 상식적인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대한 법률상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있는 자는 자,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있는 자는요 내부 경영진이에요. 회사의 경영진이에요. 그래서 경영진이 재무제표 뭐 BS, IS 등등을 작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경영진이 작성을 하면요 이제 저희 같은 회계사, 회계감사인들이 회계감사를 수행해요. 공인회계사가 하는 역할은 재무제표 작성이 아니라 이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감사를 하는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감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회계사들이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이걸 관리 감독하는 게 금감원입니다. 금감원에서 이제 증권선물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회계사들을 감리하죠. 이렇게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 답은 경영진. 그래서 답은 1번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 임원입니다. 주주 및 채권자는 정보를 작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 이용자죠. 그래서 작성과는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는 회계 감사를 담당하고요. 금융감독원은 이제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똑바로 했는지 감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3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자, 마지막 문장부터 또 볼게요. 위의 거래 중 X1년 말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는 지출의 총액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위에서부터 보죠. 주한국은 X1년 한 해 동안 영업사업부 건물의 일상적인 수선 유지를 위해서 5,300을 지출하였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일상적인 수선 유지를 위해 5,300을 지출하였다. 조금만 더 볼게요. 이 중 3,000은 도색, 2,300은 소모품 교체 비용이다. 자, 이게 비용으로 가야 되냐 자산으로 가야 되냐 그걸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도색 비용이다, 그 다음에 소모품 교체 비용이다, 얘네가 수익적 지출의 사례이니까 얘네는 비용으로 봐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만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풀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공부를 하려면 개념이 일단 뭔지 알아야 해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개념이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개념의 사례까지 우리가 다 외워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너무 할 분량이 너무 많아지죠. 우리는 개념만 갖고 가야 돼요. 문제에서는 우리 보고 사례를 보고 니네가 한번 판단해봐 이렇게 절대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문제에서는 개념만 묻습니다.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이걸로 답을 고르는 게 아니었어요. 이걸 가지고 고르는 거였어요. 일상적인 수선 및 유지를 위해 지출하였다. 이게 개념이죠. 소모품 교체 비용이다? 자, 그러면은 소모품은요 우리 결산 수정 사항에서 배우지만 소모품은 자산화에 놨다가 기말에
남은 금액 빼고 나머지를 그냥 소모품 비용으로 처리해버려요. 그럼 최초에 살 때 자산화한다는 얘기예요. 소모품은. 문제에서 이 소모품 교체 비용이다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수선 및 유지를 위해 지출하였다. 수선 유지비 대표적인 비용 항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 총액 5,300이 전부 다 비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서는 개념만 보는 거지 그 밑에 있는 사례까지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양 너무 많아져요. 자, 5,300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해당 건물의 승강기 설치에 6,400을 지출하였으며 새로운 비품을 9,300에 구입하였다. 자, 그럼 얘네들도 승강기 설치, 그 다음에 비품을 보고 얘가 자산인지 비용인지 판단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도 있지만 문제에서 뉘앙스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앞에 있는 5,300은 일상적인 수선 및 유지라는 단어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뒤에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아무 말이 없으면 자본적 지출로 보세요. 그리고 수선 유지비는요. 그러니까 수익적 지출이죠. 수익적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비해서 사소한 금액이기 때문에 뭔가 이거 그냥 일상적인 경상적인 지출이야 사소해 뭐 이렇게 뉘앙스를 계속 전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가 앞에서는 이 워딩을 줬고 뒤에서는 이 워딩이 없기 때문에 아 이거는 자본적 지출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이거 두 개를 가산해서 둘이 더하면 15,700원 이렇게 자산으로 구해주셨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의 뉘앙스 그 다음에 출제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냈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문장 워딩만 보고 여기에 매이지 마시고 과연 출제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냈을까. 앞에서 이 얘기가 있고 뒤에서 이 얘기가 없었다면 앞에랑 뒤에랑 다르게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낸 거죠. 자, 그래서 이번 문제 답은 15,700원 답은 2번이었습니다. 4번 재정운영표 이게 아주 논란이 많은 문제죠. 일단은 출제자의 의도대로 지금 정답 발표된 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중앙부처 A의 다음 재정운영표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한 재정운영 결과는 자 재정운영 결과 어떻게 구합니까? 프로그램 총 원가에서 프로그램 수익을 빼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빼면 프로그램 순원가가 나와요. 그리고 이 밑에 이제 가산하는 항목이 있죠. 관리 운영비 그 다음에 비배분 비용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비배분 비용에 해당하는 또 비배분 수익이 있죠. 자 여기까지 빼시면 이제 재정운영 순원가가 나오고요. 재정운영 순원가 이제 그 밑에 비교한 수익을 빼면 재정운영 결과가 나와요. 이게 이제 출제자가 의도하고 낸 문제 풀이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씩 넣어보면 총원가 30,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수익 4만원. 이제 정부에게 이 재정운영표 같은 경우에는 원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플러스 수익이 마이너스죠. 그래서 26만원, 순원가가 26만원으로 나오고요. 관리운영비 6만원, 그 다음에 비배분 비용 3만원, 그 다음에 비배분 수익 2만원. 그래서 여기까지 차감하면 재정운영 순원가가 32만원에다가 33만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비교한 수익 24,000원 빼면 306. 네 그렇게 해서 재정운영 결과 36만 6천원 그리고 이게 비용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이게 이제 출제자가 원하는 풀이법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이슈는 요거죠. 비교한 수익을 뺄 거냐 말 거냐. 참고로 제가 문제랑 해답을 같이 교환을 PDF로 올려드렸으니까요. 뽑아서 같이 보세요. 그럼 제가 거기다가 풀이법을 다 기재를 해놨습니다. 자, 이 비교한 수익을 뺄 거냐 말 거냐인데요. 국고금 회계 처리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비교한 수익 차감 여부가 달라지죠. 국고금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비교한 수익을 빼는데
국고금 회계 처리 대상이 맞다. 그러면 이거를 빼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게 국고금 회계 처리 대상인지 아닌지를 제시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문제에서 중앙부처 A다. 이렇게만 언급을 하고 더 추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30만 6천 원 그리고 비교한 수익을 차감하지 않은 33만 원 이 4번도 답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이죠. 일단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오류 맞습니다. 그래서 4번도 충분히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4번도 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미 이제 이의제기도 다 들어갔어요. 뭐 제가 하진 않았지만 이의제기가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 어차피 문제는 다 풀었으니까 지우고 이미 이거는 끝난 시험입니다. 이미 지났어요. 여기가 커트라인이라고 해볼까요? 이 점선이 대부분의 분들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5점이죠. 요 한 문제가 5점이니까 이거를 틀리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실선에 있는 분들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이 문제와 관계없이 붙으실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 문제와 관계없이 떨어지실 거예요. 대부분은 O 아니면 X에 있을 거고요. 여기 이제 점선 안에 있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 동그라미에 있으신 분들은 그냥 쉬시면 돼요. 너무 좋죠. 이분들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마 해설 강의도 안 들으실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확실히 붙으셨기 때문에. 자, 이제 틀리신 분들, 그 다음에 애매하신 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계실 텐데 그냥 수험생 입장에서 이 문제랑 이제 떠나서 이 문제를 떠나서 수험생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자, 이분들은 이게 어떻게 되든 복수 정답으로 처리되든 아니면 원안을 그냥 확정하든 이분들도 역시나 그냥 불합격으로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이분들은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시면 돼요. 여기에 목매지 마세요. 답이 뭐든 이분들은 전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 이제 어차피 내년 시험을 다시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내용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공부하는 용도로만 쓰시면 되고 여기에 이 문제에 답이 뭐였는지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분들 아마 대부분 왜냐면은 경쟁률이 한 20대 1 되니까 95%는 여기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95% 분들은 여기에 신경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노이징이 크죠. 지금 노이즈가 커요.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자, 그럼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요 분들이 핵심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복수정답이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강사 나부랭일 뿐이에요. 이 문제의 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의제기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이제는 공이 출제진들한테 넘어갔어요. 이제 그분들이 회의를 하셔서 이 최종 정답이 뭔지 이제 그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끼리서 뭐 커뮤니티에서 뭐가 답이 맞다, 뭐가 답이 틀리다 이거를 왈가왈부할 시간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떨어지신 분들은 그거 할 시간에 공부를 더 하세요. 내년 시험 이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불필요한 소모에 불필요한 언쟁에 여러분들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지 말라.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복수 정답이 맞지만 교수진들이 복수 정답 처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복수 정답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제 시험 역사를 좀 봤다고 해야 되나? 시험을 제가 응시한 건 몇 번 안 되지만 그래도 공부를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한 사람으로서 이제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봤을 거 아니에요. 명백하게 틀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가 안 받아들여진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문제 보면요. 교수가 4번에 33만 원을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비교한 수익을 빼지 않는 4번은 오답이다 라는 걸 염두에 두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는 그냥 중앙부처 A라고 했을 때 국고금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거를 전제하고 낸 거예요. 교수 입장에서는 그게 상식이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이게 국고금 회계 처리 대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하시겠죠. 억울한 거 맞아요. 근데 교수가 생각했을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차피 결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불복한다? 그럼 뭐 소송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소송에서도 수험생 측이 이긴 적이 여태까지 거의 없었어요. 법원은 거의 출제진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불합리하지만 여러분들은 약자고 어차피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미 시험 끝났어요. 답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쓴 답. 이제 동그라미 합격하시는 분들은 그냥 쉬시면 되고 안타깝게 이번에 시험을 좀 못 보신 분들은 다시 공부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일단 좀 쉬세요. 뭐 한두 달 시간이 남았잖아요. 합격 발표 때까지 좀 쉬시다가 안 됐다. 그럼 다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막 서로 막 싸우고 얼굴 붉히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이 문제 제가 원데이 파이널에서 풀었던 문제와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어요. 재고자산의 순매입 그리고 순매출 제가 굉장히 자주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주 한국의 수정전 시산표의 각 계정이 다음과 같아. 매출 총이익이 2,000원일 때 총 매입액은 얼마냐? 그래서 문제에서 다 숫자를 주고 여기를 빵꾸 냈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 보죠. 매출 관련 자료가 있고요. 재고 관련 자료가 있고요. 매입 관련 자료가 있는데 총 매입이 빵꾸예요. 그리고 우리 매출 총이익을 알죠. 자, 그러면은 매출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알아요. 그래서 순매출을 구할 수가 있어요. 순매출을 구할 수가 있고 여기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그리고 밑에 재고 관련 자료를 보면 기초랑 기말이 있어요. 기초에서 매입도 하고 매출 원가를 빼면 기말인데 이제 이 매입에 미지수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우리 목표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뭐 어떤 자료들이 제시되어 있는지 보세요. 순매출 알 수 있죠? 총이 제시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매출 원가를 구한 다음에 이걸 여기다가 넣으면 이제 매입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제시된 자료를 보고 내가 뭘 구할지 총 매입액, 목적지를 보고 아 내가 이런 식으로 길을 가면 되겠구나. 길을 보고 달리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안 보였다? 애초에 출발을 하지 마세요. 출발하다가 헤매면 못 풀고 시간만 씁니다. 길이 안 보이는 문제는 풀지 마세요. 자, 이제 매출원가부터 한번 구해보죠. 매출원가를 구하려면 이제 순매출을 구해야 되겠네요. 순매출 여기서 구할 겁니다. 총 매출 11,000원, 매출 애누리 1,000원, 그 다음 매출 운임 300원. 자,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매입 그리고 매출 모두 다 애누리, 환입, 환출 세 가지는 차감하는데요. 운임, 관련 부대 비용 같은 경우 처리 방법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입에서는 매입 운임이 있다. 이거 가산합니다. 근데 매출에서는요. 차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없다고 보는 겁니다. 매출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매출 애누리만 차감해 주시면요. 순 매출 10,000원이 됩니다. 10,000원. 문제에서 매출 총이익 2,000원이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매출원가 8,000원이고요. 자, 그럼 8,000원 여기다 넣으면요. 기초 600원, 그 다음에 기말 500원. 기말 500원이에요, 이거. 그러면 이제 매입액을 알 수가 있죠, 매입액. 이거 계산하시면요. 8,600원에서 500원 빼면 아니죠. 8,000원을 넘기면 8,500원이고요. 600원을 넘기면 7,900원입니다. 8,500원 빼기 8,000원은 500원. 네, 맞아요. 그래서 순매입액이 이제 7,9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7,900원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총 매입에서 매입 애누리를 빼고 매입 운임을 더했을 때 7,900원이 나와야 돼요.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600원이죠. 그러니까 총 매입액이 8,500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조금 많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길을 보고 달려야 됩니다. 그냥 막 달리면요 허우적대면서 땅 위를 살 거예요. 꼭 길을 봐주시고 달려주세요.
자, 다음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말문제에서 아는이 나왔다. 아는에다가 x를 꼭 쳐주세요. 만약에 옳은 것을 물어봤다. 그러면 동그라미 쳐주시면은 아무래도 실수할 확률이 좀 줄어들겠죠. 보통 전부원가 그리고 변동원가에서는 계산 문제로 나와요. 계산 문제. 그래서 이익 차이 조정하는 문제가 대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 좀 간단하게 말 문제로 나왔어요. 말 문제에서 전부원가, 변동원가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딱 하나. 전부원가는 외부 재무 보고 목적상으로 사용하고요. 변동원가는 단기 의사결정이나 성과평가 목적으로 쓴다. 왜냐? 생산량을 증가함에 따라서 이익이 증가하느냐 안 하느냐 요 차이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죠. 전부원가 계산, 판매량이 일정하다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영업이익은 증가한다. 이게 전부원가의 계산의 특징이죠. 맞아요. 2번 전부원가의 계산은 외부 보고 목적보다 단기 의사결정과 성과평가에 유용하다. 틀렸죠. 전부원가 계산은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영업이익이 증가해요. 그래서 단기 의사결정이나 성과평가에 유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 보고 목적에 쓰고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어요. 자, 3번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고정 제조 간접원가를 제품원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맞고요. 변동원가니까 변동원가까지만 DM, DL, 그 다음에 변동 OH까지만 제품원가에 가산합니다. 마지막 변동원가 계산에서 생산량의 증감은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을 늘리면 늘리는 만큼 그냥 전부 다 재고자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간단했죠? 답은 2번이었어요. 주한국은 단일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X1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단기 직접 재료 매입액과 단기에 발생한 직접 노무 원가는. 자, 이 제조원가의 흐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매년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도 원데이 파이널에서 제가 짚어드렸던 내용이죠. 자, 이거 그냥 그림, 표 하나만 그리시면 문제가 쫙 풀려요. 이쪽은 가산, 이쪽은 차감. 일단 직접 재료부터 시작을 하죠. 기초, 매입, 기말. 그래서 이렇게 더하고 기말 빼면 이 차액이 DM, 직접 재료 원가고요. 이제 제공품, 기초, 기말. 아니죠. 그 전에 제조원가가 더 들어와야 되죠. DL 그 다음에 OH. 여기까지 하면 DM, DL, OH 세 개의 총 합이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총 제조원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제공품이 들어가야죠. 기초, 기말. 자,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품. 여기도 기초, 기말하면 여기가 매출 원가가 나옵니다. 자, 문제 하나씩 때려 넣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요구사항이 뭐였는지 파악을 해야죠. 단기 직접 재료 매입액, 그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 요거 두 개 물어봤어요. 자, 그리고 하나씩 이제 채워 넣으면 돼요. 기초 직접 재료 18,000원, 기말 재고 13,000원, 그 다음에 제공품 25,000원, 그 다음에 기말 2만원, 그 다음에 기본원가, 가공원가가 나와 있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13만원, 그 다음에 매출원가 12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어차피 제품원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매출원가는 안 쓸 거예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매출원가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위까지만 쓸 거예요. 자, 그럼 제품 제조원가가 13만원이래요. 그리고 기초기말이 25,000원과 2만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총 제조원가에서 25,000원 더하고 2만원을 빼서 13만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총 제조원가 얼마겠어요? 125,000원이죠. 요렇게 상계를 하면 여기가 플러스 5,000원이 남아요. 그러니까 13만원에서 5,000원을 빼면 12만 5,000원이 나오는 거죠. 역으로 올라갈 때는 반대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12만 5천 원까지 단기 총 제조원가 구했고요. 문제에서 가공원가를 줬어요. 여기 가공원가 DL과 OH 합 이게 지금 7만 5천 원이래요. 그러니까 12만 5천에서 7만 5천 원 빼면 5만 원 DM 구할 수 있고요. 이제 기초 재고자산에서 재료 매입액 더하고요. 기말 재고자산 빼면 5만 원이 나와야 돼요. 여기도 상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 5천 원이 남죠. 5천 원에서 매입액 더해서 5만 원이 나와야 되니까 매입액은 4만 5천 원입니다. 자, 이렇게 매입액 구했고요. 이제 DL 구해야 돼요. DL. 이제 DL 구할 때는요. 기본원가를 쓸 겁니다. 기본원가. 우리 지금 DM 구했잖아요. DM 구했는데 이제 DL만 구하면 돼요. 그리고 기본원가 둘을 더한 기본원가를 줬기 때문에 기본원가에서 DM만 빼면 DL을 바로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DM 5만 원이라고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DL은 8만 5천 원을 빼면 3만 5천 원. 그래서 답은 4만 5천 원, 3만 5천 원. 1번이 되겠습니다. 네. 항상 나오는 주제니까요. 꼭 연습을 많이 해서 반드시 쉽게 빠르게 풀어주시고요. 다음은 목표이익 CVP 분석이었습니다. 이 문제도 원데이 파이널에서 다뤘던 주제예요. 요번에 원가 회계에서 원데이 파이널에서 나온 주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한번 보시죠. 단일 제품 A를 제조하는 블라블라. 마지막 법인세율이 20%일 때 세후 순이익 12만 원을 달성하기 위한 제품 A의 판매 수량은 법인세가 있고요. 목표이익이 있어요. 지금 그 손익분기점을 물어본 게 아니라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이제 수량, 매출액도 아니고 수량입니다. 정확히 문제의 요구사항이 뭔지 파악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법인세율이 있고 목표이익이 있다. 그러면은 CVP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하죠. 고정원가 플러스 목표이익 여기에 이제 단위당 공헌이익 이렇게 계산해서 목표 판매 수량을 구해요.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법인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세전 목표이익이 와야 돼요. 그럼 세전 목표이익은 어떻게 구하느냐? 세후 순이익 12만 원을 1 마이너스 법인세율 20%로 나눠주시면 돼요. 12만 원 나누기 80%가 되겠죠? 요거 계산하시면 15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자리에 15만 원이 들어가고요. 고정원가 15만 원이에요. 그래서 분자는 3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위당 공헌이익을 구해야겠죠? 여기서 단위당 공헌이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총 공헌이익 20만 원, 총 판매량 200개, 단위당 공헌이익 얼마? 1,000원. 그래서 여기에 1,000원이 오면 목표 판매 수량은요 300개입니다. 4번.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9번 정상원가 계산 배부 차이 조정. 요게 조금 일반적으로 출제되었던 스타일과 조금 달랐어요. 조금. 자, 가보시죠. 마지막 문장.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 조정 전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보시면 뭐 조정 전 기말 잔액의 제조간접원가가 과대배부되었다. 배부 차이 금액 조정 중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가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자, 그러면은 문제를 보시죠. 실제 발생 간접비랑 예정 배부된 간접비를 비교해 주세요. 어디가 더 커요? 예정 배부가 더 크죠? 그러면 이거 과소배부예요? 과대배부예요? 과대배부죠. 차이는요? 10만 원. 자, 그러면 이거를 줄여줘야 돼요. 그럼 이 과대배부된 10만 원을 어떻게 줄여줄 거냐? 문제에서 배부 차이 조정 방법을 제시해 줄 거예요. 문제에서 정상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차이 금액을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의 조정 전 기말 잔액의 크기에 비례하겠다. 문제에서 뭐 키워드를 준 게 아니라 뭐 원가 요소법이라든지 총원가 요소법이라든지 그런 워딩 없이 되게 구체적으로 줬어요. 어떻게 해라. 왜냐면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은 그냥
여기 요거 계산한 다음에 배부 차이 얼마니? 10만 원 과대배부요. 보통 여기서 문제가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배부 차이 조정하라 라고 내면서 조금 출제자도 미안했는지 되게 구체적으로 줬어요.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조정하면 됩니다. 문제 요 배부 차이 조정할 때는요, 표를 하나 그려주세요. 조정 전,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조정 후, 그 다음에 제공품, 제품, 매출 원가, 요렇게 3개. 요거 그냥 쫙쫙 채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조정 전 제공품 50만 원, 그 다음에 제품 30만 원, 매출 원가 120만 원. 그리고 여기에 항상 합계를 적어주세요. 합계. 이 합계를 적어주시는 게 여러분들 계산할 때 훨씬 편할 겁니다. 자, 50, 30, 120이니까 요거 다 더하면 200. 200인데 지금 10만 원이 과대배부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10만 원을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총 190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비율대로 줄여주셔야 돼요. 그때 이 총계의 비율을 보는 거예요. 20대 1. 200이고 10만 원이니까 딱 20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20분의 1로 줄여주시면서 차감하시면 돼요. 10만 원을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50만 원 빼면은 2만 5천 원을 차감하게 되고요. 30만 원, 1만 5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6만 원이에요. 자, 그래서 2만 5천 원, 1만 5천 원, 6만 원. 요거 3개 더했을 때 딱 10만 원이 나오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조정 후 잔액을 계산해 보죠. 그러면은 47만 5천 원, 그 다음에 28만 5천 원, 그 다음에 1140. 자, 이렇게 배부 차이 조정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한번 구해보죠. 1번 조정 전 기말 잔액의 제조 관자본가가 과대배부되었다. 네, 봤었죠? 맞아요. 2번 배부 차이 금액 중 기말 제공품에 2만 5천 원이 조정된다. 제공품에 2만 5천 원 조정되는 거 맞습니다. 자, 3번 배부 차이 조정 후 기말 제품 31만 5천 원이다. 28만 5천 원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번 문제 답은 3번이었어요. 저 31만 5천 원은요, 이 15,000원을 빼는 게 아니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죠.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 조정 후 매출 원가가 6만 원 감소된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자, 이 문제를 만약에 조금 더 빨리 풀고 싶었다. 그럼 어떻게 풀 수 있었냐면요. 일단 여기 먼저 보세요. 그래서 실제랑 예정 배부된 거랑 차이를 봐요. 많이 배부됐죠. 그럼 금액을 다 줄여야 돼요. 다 줄여야 되는데 제공품 50, 제품 30, 매출원가 120이에요. 요거 3개 숫자 기억해 주세요. 50, 30, 120.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과대배부되었다. 이거랑 그 다음에 매출원가 6만 원이 감소된다. 일단 계산하기 전에 감소된다라는 거를 보면은 과대배부된 거랑 감소되었다랑 얘기가 같죠. 얘네 둘이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3번 요거 기말 제품이 원래 30만 원이었는데 31만 5천 원으로 얘만 숫자가 늘어요. 나머지 2개는 숫자를 줄이는데 얘 혼자만 숫자를 늘리고 있대요. 혼자 다른 얘기하고 있죠. 이 3개가 동시에 맞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모순이 있으면 모순이 있는 2개의 선지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그리고 2개의 선지가 만약에 같은 얘기를 한다? 2개가 동시에 답일 수가 없으니까 걔네 둘은 또 답이 아니에요. 얘네 둘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얘랑 얘랑 모순이에요. 그럼 얘네 둘은 답이 아니고 얘네 둘 중에 답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답이 3번이에요.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계산을 모르겠다라면. 자, 다음 10번 영업권.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닌데요.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어요. 영업권. 영업권은요, 내가 이 기업을 사요. 그때 내가 지급한 대가가 있겠죠? 그걸 인수대가라고 불러요. 내가 이 기업을 얼마 주고 샀느냐. 그리고 해당 기업의 공정가치, 인수기업의 공정가치, 여기에 인수 비율을 곱하면 돼요. 자, 그럼 한번 가보죠. 마지막 요구사항, 만약 이 중 75%를 2,000원에 취득하고 영업권 500원을 인식한다면 주민국의 자산의 공정가치는 주민국의 자산의 공정가치를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2,000원에 취득했어요. 인수대가가 2,000원이에요. 그리고
공정가치를 구해야 되는데 인수 기업의 공정가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의 공정가치를 빼서 구하겠죠. 그래서 자산의 공정가치 몰라요. 우리 이거 구할 겁니다. X 빼기 부채의 공정가치 2,500원. 이거의 인수 비율 75%. 요 계산해 봤더니 500원이래요. 영어권 500원. 쉽죠? 자, 그러면 요거 빼면 1,500원. 은 x 마이너스 2,500 곱하기 75%. 자, 그럼 75% 반대쪽으로 넘기면요. 이게 지금 4분의 3이니까 반대쪽으로 넣으면 3분의 4가 돼요. 그러면서 여기가 2,000원이 나와요. 2,000원. 자, 그러면 x 얼마예요? 4,500원이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네, 이 문제 굉장히 간단했어요. 자, 다음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볼게요.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 급여 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자, 이 문장 맞는 문장인데요. 이거를 그냥 시험 현장에서 되게 당황한 상태로 시야가 되게 좁은 상태에서 봤다면 이 문장 틀렸다고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능별 분류인데 성격으로 정보를 공시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틀린 문장이죠. 기능별 분류면 기능별로 분류해야지 왜 성격에 대한 정보를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를 제가 기본 강의 때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 기본 강의를 아마 안 들으셨을 테니까. 기능별로 분류를 하게 되면은 비용을 매출원가랑 나머지 판관비로 구분을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그럼 구분 안 해놓은 원래 날 것 그대로 성격별 분류로 표시한 포괄손익계산서도 주석에 공시해야 돼요. 그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정보를 공시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주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석. 기능별 분류법이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능별로 분류하면 성격별 정보도 추가로 공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맞는 문장입니다. 2번, 재분류 주정을 주석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재분류 주정을 반영한 후에 단기손익 항목을 표시합니다. 자, 이 문장은 틀렸어요. 이제 여기가 OCR, 기타 포괄손익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기준서 원문은 이제 단기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바꿔주는 게 기준서 원문이에요. 근데 이 문장을 보시고 들어가신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 현장에서 처음 보는 문장이 나온다. 그러면은 세모 넘기고 뒤에 문장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3번,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단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특별손익 안 된다. 때려 죽어도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4번, 유형자산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단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재분류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익잉여금 직접 대체한다. 그러면은 재분류 조정을 하게 되면은 OCI가 단기손익을 거쳐서 이익잉여금으로 가는데 직접 대체하게 되면은 피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간단 말이죠. 맞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2번이 좀 아리까리했어도 나머지 선지가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2번을 고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너무 지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 문장까지는 대비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장이 다시 나올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표시될 금액은, 자, 이것도 원데이 파이널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자, 가보죠. 수입 인지, 제가 우표랑 인지랑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인지, 미리 만약 우표를 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원래는 우체국에서 돈을 내고 편지를 보낼 수가 있는데 미리 돈을 지불하고 우표를 사오는 거예요. 성급 비용입니다. 아니에요. 송금수표, 수표는 전부 다 현금성 자산이에요. 예외가 딱 하나 있죠. 선일자 수표. 선일자 수표는 그 수표의 발행일을 미리 뭐 1년 뒤, 3개월 뒤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이 돼야만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무효해요. 그 수표를 줘도 돈 안 줍니다. 선일자 수표 빼고 나머지 수표는 전부 다 현금이에요. 그래서 송금 수표 맞고요. 자기압 수표 맞고요. 타인 발행 수표 맞아요. 선일자 수표만 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당좌 개설 보증금. 당좌 거래를 할 때 마이너스 통장을 거래를 하다 보니까 당좌 계약이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떼먹을 수도 있으니까 보증금을 얼마 걸어 놓는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통장 해지할 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도 현금성 자산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 당시 만기 120일. 현금성 자산의 기준이 얼마예요? 3개월이죠. 3개월. 3개월이면 90일이에요. 근데 120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3개 더하면 25만 원.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저가법. 저가법이 원래 출제가 자주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올해 지방직 그리고 국가직에서 모두 출제가 되었고요.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2문제씩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가법 7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잘 준비를 해주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요구사항 매출원가. 매출원가.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쭉 읽어보죠. 다음은 도소매 기업인 주한국의 상품과 관련된 자료다. 이런 문장을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토리예요. 스토리. 정상적 원인은 매출원가로, 비정상적 감모는 기타 비용으로. 일반적인 비용 분류가 이렇죠. 정상은 매출원가, 비정상은 기타 비용. 이때 매출원가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은 이제 정상이랑 비정상이랑 어떻게 구분할 건지 기준을 줘야 되는데요. 문제에서 감모의 30%는 비정상적, 나머지는 정상적이다 라고 줬어요. 재고자산 저가법 제가 아직 강의를 안 했는데요. 이렇게 푸세요. 재고자산을 3가지로 나누세요. 3가지로. BQ, BP, AQ, BP. 그 다음에 AQ 곱하기 저가. Q가 물량, P가 가격이고요. B는 북이에요. 북. 장부 수량 곱하기 장부 단가. 얼마에 사왔느냐. 자, 여기서 맨 처음에 뭐부터요? 감모 먼저 인식하죠. 실제 창고 조사를 해봤더니 물량이 얼마 남아있더라. 실제 물량 AQ 여기다 적어두세요. BP는 그대로 갖고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가 인식을 하죠. AQ는 그대로 끌고 와요. AQ 곱하기 저가. 이때 저가는 취득원가랑 순실현 가능가치 중에 작은 거. 그래서 만약에 순실현 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크다, 그럼 저가 BP를 그대로 끌고 오게 되겠죠. 이때는 평가 손실을 인식을 안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저가법 회계 처리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둘이를 곱해야 되는데 친절하게 문제에서 금액을 다 줬어요. 그냥 받아 먹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장부 금액이 22만 원이에요. 22만 원이고 실사 금액이 20만 원. 요 차이가 지금 2만 원인데 이게 이제 둘로 나뉘죠. 정상과 비정상. 자, 그럼 정상이 지금 70%고 비정상이 30%니까 이게 지금 6천 원이에요. 자, 정상 감모 손실은 안 구할게요. 따로.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재고자산 항등식 배웠죠. 기초 플러스 매입 마이너스 기말이 매출원가이다. 이거 알죠? 이거는 이제 뭐 감모나 평가 손실이 없을 때 얘기고요. 모든 비용이, 모든 감소 요인이 다 매출원가일 때 얘기예요. 이 중에 만약에 기타 비용이 있다. 그러면은 플러스 기타 비용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기초 10만 원, 매입액 90만 원에서 기말 재고액을 빼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 여기가 순액이 되는 겁니다. 순액. 감모나 평가를 전부 다 차감한 순액, 재고자산 기말 순액을 여기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이죠. 20만 원. 여기다 이걸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기까지 계산한 게 비용 총액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 빼기 20만 원, 80만 원이 비용 총액이에요. 이 중에 근데 매출원가도 있고요. 매출원가가 아닌 기타 비용도 있어요. 기타 비용 비정상만 여기서 빼세요. 이게 지금 6천 원이에요. 그럼 전부 비용 총액이 80인데 6천 원이 기타 비용이잖아요. 6천 원 빼면 794. 그래서 답은 3번. 다시 이제 요 표로 보여드리면요. 기초가 10만 원, 매입액이 90만 원이에요. 판매 가능 상품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중에 일단 여기까지 떨구는 거예요. 80만 원. 여기까지 전부 다 비용으로 인식해요. 80만 원. 그 중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매출원가가 아니었던 기타 비용 6,000원만 빼시는 거예요. 이게 훨씬 편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정사원가를 더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빼요. 저가가 있으면 저가까지 여기까지 빼고 이 와중에 오는 과정에서 매출원가가 아니었던 기타 비용만 빼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 실수를 덜하고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음 기말수정 분계. 이 문제는 좀 간단하게 갈게요. 주한국의 다음 기말 조정 사항에 대한 수정 분계가 단기 순이익에 미친 영향 증가 또는 감소. 문제에서 금액을 묻지 않았어요. 이게 단기 순이익을 증가시키냐 감소시키냐 이것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수정 사항들이 단기 순이익을 증가시키는지 감소시키는지만 파악해 주시면 됐습니다. 1번 단기 7월 1일에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현금을 입금하였으나 이자 수령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자 관련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 자, 그럼 미수이자 회계 처리를 해야겠죠? 그럼 단기 순이익 증가. 뭐 이게 100만 원이고 연 6%고 7월 1일이니까 얼마인지 계산해 봐야지. 만약에 이거 문제 제대로 안 읽고 했으면 이거 아마 다 계산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계산하는 문제 아니었어요. 그냥 증가 감소 방향만 보시는 문제였습니다. 자, 2번 감가비를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 감가비 해줘야 되겠죠. 비용 인식하면서 단기순이익 감소합니다. 3번 소모품을 5만 원에 구입하고 자산으로 인식하였다. 기말 현재 미사용 소모품이 얼마 남아있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을 소모품비 비용으로 인식해 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마지막 4번 회사 건물을 임대하고 1개월에 10만 원씩 1년분 임대료 12만 원을 먼저 전액 수익으로 기록하였다. 그럼 수익을 줄여줘야겠죠. 그러니까 단기순이익 감소합니다. 그래서 1번만 단기순이익 플러스 나머지는 단기순이익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15번 시산표. 요번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고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틀렸어도 합격에 전혀 시장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이 시험이요. 만점 받아야 합격하는 문제가 시험이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는요. 풀어서 틀리나 안 풀어서 틀리나 결과는 똑같아요. 이걸 꼭 주의해주세요. 100점 맞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100점 맞으려고 하다가 80점 맞고 70점 맞고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보자마자 그냥 제꼈어야 돼요. 사이즈가 무진장 커요. 이 문제가 정확히 어떻게 푸는 건지 알았어도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맞췄어도 오히려 손해입니다. 이 문제 하나 풀면은 나머지 두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버린 거예요. 차라리 뭐 영어, 한국사 이런 문제들을 더 보세요. 어차피 시간 부족하잖아요. 회계학은 올해 이 문제 그냥 한 문제 안 나오는 셈 치고 가는 겁니다. 이 문제는 알아도 풀었으면 안 돼요. 자, 가볼게요. 일단 설명 드려야 되니까 요구사항부터 문제가 길수록 요구사항 먼저 읽어봐야 돼요. 위에 수정전 시산표상의 오류와 다음 결산 조정사항을 반영한 후 주한국의 엑셀 연말 조정사항을 반영한 후 시산표상 차변합계. 단 주한국은 저가법 적용 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계정을 사용한다. 자, 보죠. 다시 돌아와서 요구사항이 지금 앞뒤로 찢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봐주셔야 돼요. 엑셀년 초 설립한 주한국의 엑셀년 말 수정전 시산표는 회계기록상 계정 잔액에 오류가 없대요. 계정 잔액에 오류가 없는데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죠. 여기 있는 금액은 일단 다 맞는다 이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현금 200원, 매출 300원. 일단 여기서 좀 이상한 걸 캐치하셨어야 돼요. 여기서 만약 캐치 못했다 답을 골라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매출, 수익인데 왜? 왼쪽에 있지? 오른쪽에 있어야죠. 이런 오류들이 지금 계속해서 밑에 쫙 반복되고 있어요. 이걸 다 수정해 주셨어야 됩니다. 매출 채권 500원, 자산 맞고요. 건물 맞아요. 미지급금 부채 맞고요. 재고자산 맞고요. 선급보험료 자산이죠. 이쪽에 있으면 안 돼요. 50원 이쪽에 있어야 돼요. 자본금 대변 맞고요. 소모품 선수수익 부채죠. 50원 이쪽에 있어야 돼요. 선수수익 먼저 받은 돈이니까. 미수수익 못 받은 돈 이쪽에 있어야죠. 그 다음에 차입금 매입채무도 부채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어야 돼요. 임차 비용이니까 맞고요. 급여도 비용이니까 차변에 있는 게 맞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시산표 자체의 수정은 마쳤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
교재 볼게요. 교재. X1년 말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치는 10원으로 확인되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재고자산이 2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저가법 회계 처리했더니 순실현 가능 가치가 10원이래요. 그러면은 평가 손실 190원을 인식하면서 대변에 올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재고자산이 직접 와도 돼요. 직접 와도 되고 혹은 평가 충당금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평가 충당금을 사용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만약에 이 언급이 없다 그러면은 재고자산을 줄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200을 10으로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산표상 차변합계를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평가 충당금을 이용해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재고자산은 건드리지 않고 충당금 190 이렇게 별도 계정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입금의 차입일은 X년 7월 1일 연이자율 4% 만기 1년이며 이자는 차입원금 상환 시 일시 지급한다. 자, 그러면은 차입금 500원이에요. 500원. 그리고 연이자율 4%. 그리고 올해는 딱 6개월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500 곱하기 4% 하면은 연 이자는 20원이에요. 20원. 근데 그 중에서 6개월만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 비용 10, 미지급 이자 10 이렇게 회계 처리가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거 계산하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수정 회계 처리까지 끊어서 이 200원을 다시 더해줘야 된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거 2분 안에 풀기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거 계산하다가 틀리지만 않으면 다행이에요. 자, 그러면은 조정을 해보죠.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 2390원에서 틀린 것만 조정을 해볼게요. 2390원에서 300원 빼고 50원 더하고요. 50원 빼고 그 다음에 10원 더하고 50원 빼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200원. 요게 이제 차이예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주시면요. 요렇게 지워지고요. 요렇게 빼면 마이너스 100원이고요. 마이너스 100원 플러스 10 마이너스 50 하면은 마이너스 140원. 마이너스 140원. 그러니까 2390원에서 마이너스 140원 해주시면 2250원이 되는 거죠. 2250원.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산표에서 계산이 어렵게 나온다.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 그냥 깔끔하게 제끼시고 뭐 1번이든 3번이든 좋아하시는 숫자 아무거나 그냥 찍어두세요. 이 문제는 푸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16번 수익기준서. 고객과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서 거래 가격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걸 물어봤고요. 자, 1번부터 그럼 가볼게요. 1번 거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과 기업의 사업 관행을 참고한다. 뭐 이거는 기준서를 굳이 안 봤더라도 뭐 그렇겠죠, 당연히. 뭐 좋은 말이에요. 2번 기업의 특성이 비슷한 계약이 많은 경우에 기대값은 변동대가의 적절한 추정치일 수도 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요 문장 별표 쳐주세요. 2번 수익기준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장이에요. 기대값 그 다음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이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가 각각 달라요.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인 경우, 이때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일 금액을 사용하고요. 비슷한 계약이 많을 경우, 그때는 기대값을 쓰죠. 문제에서 지금 이 문장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옳은 문장입니다. 자, 3번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는 고정금액, 변동금액 또는 둘 다를 포함할 수 있다. 계약 대가는 고정금액일 수도 있지만 변동대가가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문장도 맞는 문장입니다. 자, 답은 4번이었어요.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가 대가의 형태만이 아닌 이유로 변동된다면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원래는 비현금 대가로 돈을 받는다. 돈이 아니라 현물로 대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공정가치 평가를 해요. 예를 들어 제가 공단기에 여기서 강의를 하고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금으로 받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금. 자, 그러면은 제 수익, 제 매출액은 금의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금의 공정가치 계속 바뀌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따른 위험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가 맞아요. 근데 공정가치가 대가의 형태만이 아닌 이유로 변동된다. 대가의 형태로 변하는 게 이제 금의 공정가치 변동이고요. 대가의 형태만이 아닌 이유, 다른 이유 뭐냐?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의 양이 바뀌는 거예요. 계약 조건에서 만약에 제 수업료를 금 한 돈 줄게 딱 이렇게 계약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금이 한 돈이 될 수도 있고 10돈이 될 수도 있대요. 이런 식으로 계약한 경우 이거는 변동대가예요. 이거는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 규정을 적용하죠. 그래서 답이 4번이었습니다. 이 문장도 아마 여러분들 준비를 안 하고 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장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셨을 것 같은데요. 1, 2, 3번이 너무 명확해요. 1번 당연히 맞겠죠 이거. 2번 여러분 열심히 배웠을 거예요 이거. 맞고요. 3번 뭐 이것도 너무 뭐 어디서 뭐 이렇게 틀린 부분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답은 4번. 이렇게 골라내셨어야 되겠습니다. 17번 개념체계. 이것도 원데이 파이널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어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제시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념체계에서 틀린 내용은 1번 표현 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한다.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현 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요거 보자마자 그냥 바로 다음 문제 확신을 갖고 넘어가셨어도 괜찮습니다. 2번 검증 가능성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정보 이용자가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 것, 이게 지금 충실한 표현을 말해요. 검증 가능성은 비검적이, 목표 비검적이, 보강적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 특성을 서포트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충실한 표현이 근본적 특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도움을 준다. 맞는 문장이죠. 3번 정보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정 지으며 표시하는 것은 정보를 이해 가능하게 한다. 블라블라블라 한 것은 이해 가능하게 한다. 이해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고 맞습니다. 4번 적시성. 적시성 하면은 제가 딱 키워드 두 글자 말씀드렸었죠. 제때. 여기 지금 찢어져 있는데 제때. 맞아요. 그래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적시성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18번 자본거래. 요구사항 먼저 읽어보죠. 블라블라 X1년말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을 한번 구해볼게요. 1번 2월에 한 주당 액면 금액이 2,000인 보통주 500주를 한 주당 3,000에 발행하였다. 자, 그러면 이때 주식 발행 초과금, 이게 자본잉여금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이렇게 계산해 주세요. 발행가에서 액면가 2,000을 빼주시고요. 여기다가 500주를 곱해주세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발행금액 총액 이렇게 곱하고 액면가액 총액 이렇게 곱해서 빼지 마시고요. 한 번에 식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그러면은 1,000원이고요. 1,000원에다가 500 곱하면은 5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다. 그럼 그걸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자본잉여금으로 가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50만 원 전부 다 자본잉여금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주주총회에서 총액 20만 원의 배당을 결의하였다. 그러면은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미지급 배당금, 이 회계 처리를 하게 되죠. 자본잉여금을 전혀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에서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번 자기 주식 100주를 2,500에 취득하였다. 여기까지는 자본잉여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제 밑에 자기 주식 처분할 때 자본이익여금이 생기겠죠. 잠깐 일단 두고요. 3월에 결의한 배당금을 4월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이제 미지급 배당금 빼면서 현금 줬다는 얘기예요. 자본이익여금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 배당 회계 처리는 자본이익여금과 무관합니다. 이제 이 두 개를 같이 봐주시면 돼요. 4월에 취득한 마지막 문장. 4월에 취득한 자기 주식 40주를 9월에 한 주당 4,000원에 처분하였다. 자, 이 주식 4월에 취득할 때 2,500원씩 주고 샀어요. 근데 4,000원씩 처분했대요. 그러면은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생기죠. 계산하는 방법 똑같아요. 4,000원 빼기 2,500원 곱하기 판매 수량 40주. 여기에 100주 곱하시면 안 돼요. 살 때는 100주 샀는데 팔 때는 40주 팔았어요. 취득 주식이랑 판매 주식이랑 수량이 당연히 다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요 주식 자본거래에서는 주식수를 항상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1,500 곱하기 40 그러면은 1,500 곱하기 40 하면은 6,000원에다가 6만원 6만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X년 초에 자본이익여금이 1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56만원이 늘잖아요. 그래서 156만원.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19번 국가회계의 재무제표. 국가회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도 되게 간단했어요. 자, 1번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도 포함한다. 이제 국가회계랑 기업회계랑 다른 게 현금흐름표가 국가회계 여기서는 안 들어간다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 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이것도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맞고요. 기본 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 주정으로 구분한다. 맞죠? 자, 답은 4번이었어요.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이거는 이제 국가회계나 기업회계나 동일하죠.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평가 방식은요, 취득원가예요. 국가회계도 마찬가지고요. 공정가치로 쓰는 예외가 있는 것이고 원칙은 취득원가입니다. 그래서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한다라고 바꿔주셨어야 됩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 재무비율. 주한국의 현재 유동자산은 100, 유동부채는 200원이다. 다음 거래가 주한국의 유동비율을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럼 가보죠. 1번 토지를 30에 취득하면서 취득대금 중 10원은 현금 지급, 나머지는 2년 후에 지급하기로 한 거래. 자, 그러면은 토지를 30원 늘리고요. 현금은 10 감소, 그 다음에 미지급금 20원이 계상되겠죠? 유동 비율은요,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거예요. 만약에 분자 분모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이면은 판단하기가 쉬워요. 근데 만약에 얘네가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일 때, 이때는 좀 머리를 써주셔야 돼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유동부채 건드리질 않아요. 왜냐면 미지급금이 문제에서 보면은 나머지는 2년 후에 지급하기로 하기 때문에 1년 넘잖아요. 유동 기준은 1년이기 때문에 유동부채 안 건드리고요. 유동자산만 건드려요. 그래서 분자는 감소, 분모는 그대로기 때문에 값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유동비율 감소시킨다. 맞고요. 2번 재고자산을 현금의 10원에 구입한 거래는 유동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재고가 10원 늘고 현금이 10원 감소하는데 얘도 유동자산이고요. 얘도 유동자산이에요. 유동자산 안에서 계정만 바뀐 거지 유동자산 총액은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유동비율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맞아요. 3번 단기 차입금을 현금 20원으로 상환한 거래. 이제 요 문제가 같이 움직이는 거래예요. 단기 차입금 20원, 그 다음에 현금 20원. 요렇게. 그러면은 얘도 단기 차입금이기 때문에 유동부채고요.
현금도 유동 자산이에요. 그래서 둘 다 감소해요. 20원씩 이렇게.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지금 유동 자산이 얼마다, 유동 부채가 얼마다 이렇게 제시를 해줘서 그냥 값을 대입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원데이 파이널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같이 움직일 때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가 동일한 금액으로 같이 움직일 때는 이 그래프를 하나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분자 분모에 같은 금액을 계속해서 더해 나가면요, 여기가 지금 1이거든요. 기준점이 점점 1에 가까워져요. 이런 식으로. 자, 1에 가까워지는데 1보다 작은 애는요 커지면서 가까워지고 1보다 큰 애는 작으면서 가까워져요. 자, 원래 이 거래가 있기 전에 유동 비율이 0.5예요. 그럼 작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 차입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은 이쪽은 이제 분자 분모에 같은 금액을 더하는 거고요. 반대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가면 분자 분모에 같은 금액을 계속해서 빼나가는 거예요. 지금 빼나가는 왼쪽으로 가는 상황이에요. 갈 때는 1에 가까워지고요. 같은 금액을 뺄 때는 양극화가 점점 더 커지면서 벌어집니다. 자, 지금 0.5니까 1보다 작아요. 더 벌어집니다. 더 작아져요. 그래서 유동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이거는 사실 이 그래프를 몰랐다 하더라도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3번이 답이었어요. 만약에 유동 비율이 100%였다. 그러면 뭐 100분의 100이 80분의 80 뭐 이런 식으로 됐을 테니까 그때는 요 선 따라가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1이 아니라 0.5, 1보다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은 감소하게 됩니다. 4번. 3년 만기 사채를 발행하고 현금 30을 수령한 거래는 유동 비율을 증가시킨다. 현금을 받고요. 사채를 발행하죠. 자, 이때 사채는 3년 만기이기 때문에 유동 부채가 아니라 비유동 부채예요. 그래서 현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유동 자산은 늘고 유동 부채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유동 비율 증가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세무직 시험 세무직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